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지? 맨 처음에는 이제 저 그 전주 서신교당 아마 계실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화에 관한 이야기, 교화기획위원회에서 그 한 이야기들을 막 차 타고 와서 잠깐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나는 몇십 년 다녔어도 뭐 그냥 내가 어떻게 그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지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하고 왔는데, 교당을 맡기면 교당을 막 그 국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당을 이제 익산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익산에 와서 또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전라북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뭐 산업 무슨 연구 단 무슨 이따 말씀하시겠죠. 그것도 부단장을 하시면서 몇백 명을 이렇게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학교에서 3년인가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도저히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만 되면 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벌써 이것을 이렇게 뒤로들이 지금 몇 번을 미뤄놨던 것인데 겨우 그 시간이 낮은 것이 이제 지금이에요. 네. 아까 우리 자타오님 같은 대단한 지휘자가 저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같은 원무라 돈 한 푼 안 드리고 사비 이런 것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은파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식구라 우리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서 좀 제가 다 된 사람이 아니고 숙제를 받으면 그걸 기억에 해내려는 그런 노력은 좀 하는 편이어서 제가 공부가 다 되고 이거를 굉장히 모델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남들 하는 똑같은 건 안 하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발굴하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MBTI 얘기 안 하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STJ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도전하고 좀 그런 성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성격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교화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요. 그런데 오늘은 지역교화 모델이라고 간단하게 썼는데 사실은 이제 농업 기반의 지역교화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제가 직접 교화 모델을 제가 생각해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후반에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교무님들 중심으로 교당에서 하는 그 교화 방식은 이제 꾸준히 가고 그게 또 약간씩 변형돼서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역교당도 약간은 지역과 함께 섞여서 가야 되는 거는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완전히 이제 교당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나와서 하나의 또 모델을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본 거를 계획해서 실험해보고 그래서 그걸 이제 평가해보는,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원인 파악해서 또 다른 모델을 강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냥 제 아이디어가 그냥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실제 그 농업이라는 제가 용어를 했듯이 농장을 다 지어놨어요. 저 왕궁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조금 오픈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아들의 농장이긴 하지만 저랑 협업 구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이야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무님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제 정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 교당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결국 농업하고 아주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업을 어떻게 지역교당, 뭐 교도님 10명 이내의 교당도 있고 또 교무님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럴 때 그분들도 이렇게 좀 일부는 뜻을 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뭐 항상 듣는 얘기지만 이제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 얘기는 지방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없어질 시군도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실 텐데 좋은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있고 뭐 이동도 거의 수도권으로 가서 50% 이상을 이제 수도권에 다 차지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은 없고 이제 땅만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농가 수도 역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다 돌아가시고 이렇고 소득도 이제 없고 이제 갈수록 이제 어렵고 이런 상황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상실감도 있고 이제 우울감도 있고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가 온 뒤로는 이제 건강과 힐링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00세 시대다, 뭐 142세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밥을 해 먹고 내가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 기간을 사셔야지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렇게 가는 거 남한테 힘을 빌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어떻게든 제 건강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농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테크노파크를 3년 가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농업이었어요. 농업이 미래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외국에 12년을 살았는데 귀국을 3년 전에 했거든요. 저는 농업하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농업은 근데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차 산업은 재배고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은 관광, 교육, 체험, 힐링 이 모든 게 다 3차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3차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요. 1차는 3차를 위해선 컨텐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1차에 더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농업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95%가 들어간 스마트 농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파밍이 뭐 기계, 농기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이 5%밖에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그런 농업인 거죠. 거기에 때 맞춰야지만 교무님들이 시골 가서 막 그냥 허리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스타일로 가시면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 분들은 교화에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몸을 그렇게 쓰는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다 바뀌고 있는 때인데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을 빨리빨리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자체한테 그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자동화로 물 주고 뭐 커튼 관리하고 광 관리하고 이렇게 다 해주니까 뭐 스마트팜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화하는 데 쓰셔야지 그 농사하는 데 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성장에 주로 추구했던 거에서 앞으로는 이제 삶의 질 추구 시대로 바뀌었고요. 2020년도에 한국의 행복지수는 61위였는데 22년도에는 59위, 아직 멀었죠. 146개국에서는 이 정도.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직장과 주거가 이제 같이 근거리에 왔고, 이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도시도 이제 굉장히 융합형 도시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중심의 이제 치유 농업이 등장을 했어요. 그 치유 농업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농진청이 20년 3월에 치유 농업법을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델은 네덜란드나 유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을 연계해서 뭐 체험, 치유 이런 게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주로 재배, 2차는 제조, 3차는 이런 서비스들, 유통, 판매, 체험, 관광, 뭐 축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차라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 6이 나오죠. 그래서 6차 산업인데 6차 산업이 이제 요즘은 이름이 농촌 융복합으로 바뀌었어요.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그런 지원 사업이
농림부에도 많고 농진청에도 많고 지자체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면 교단도 뭐 그 헌금만 가지고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그렇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대종사님이 이 땅에 하시러 오신 거는 이제 이 대체 생명을 건지고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고, 거기에 이제 방법이 정전이나 대성령이 다 실려 있고, 뭐 일상수행 상시 응용주의상 6조에 방법들을 다 내놓으셨고, 그러면서 용심법 공부하고 인간 개조하는 묘방이다, 전무후무한테도 정법이다,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원은 재생의세, 성불재존이라고 보셨죠. 근데 요즘 이제 탈종교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종교가 사회적 이슈에 지혜와 답을 주지 못할 때는 이제 종교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시는 이분이 이제 오강남 교수님의 경우는 이제 사람을 폐위하는 종교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표층 종교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 맹목적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 옛날에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했던 그게 이제 표층 종교라고 보면, 심층 종교는 이해와 깨달음까지 깊이 나를 바라보고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참나를 찾는 그런 종교. 그러면 우리가 탈종교라고 했지만 그 종교가 수없이 많은데 살 종교는 살고 표층 종교에 해당되는 건 다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불교는 여기서 표층 종교에 해당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강남 교수라는 분은 캐나다의 리자이나 대학의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이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108년 신년법표 법문이 이제 강약 신화로 평등 세상 이룹시다라고 이제 정법사님 말씀하셨고, 이제 4대 이 네 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유는 이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묘방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력 양성과 지자 권유는 약자가 강자되는 길, 타전력 교육과 공부자 숭배는 강자가 약자를 강자로 이끌어주는 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한 세상이 서로 이끌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원만 평등한 대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불법을 어떻게든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실천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당 안에서만 할 거냐, 교당 밖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담장 안에 원불교를 내려놓고 담장 밖으로 나가서 일반 대중과 만나야 된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탈종교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교법 체계는 원불교가 강점이 있다. 이런 걸 좀 인지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문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질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돼야 되고, 그 기질 변화되면서 남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마음을 키워서 은혜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그런 행을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건도각 교문을 해놓으신 거 잠깐 봤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능하고 위대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장엄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경이롭다.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 본인이 이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나는 원래 부처였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뭐 분야에 좀 강점이 있나를 항상 분석하게 되고, 아무래도 농생명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용한 교화 방법을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고,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좀 찾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ESTJ가 이제 제 MBTI인데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리고 저는 그냥 이상적인 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실천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 답이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믿음도 안 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딱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 스스로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구체화가 안 되면 저는 좀 안 믿는 성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교단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실행으로 가냐, 그게 이제 지금의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성격이 이제 이렇게 뭔가 명확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 거니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게 농업이라고 그랬어요. 농업을 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 아들도 먹고 살고 우리 또 교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도 3월 6일에 국회를 통과를 한 게 이제 치유농업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 농업에 돈이 엄청 투자가 되는 거예요. 농업 쪽에 거기에 또 치유농업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는 한 600개 정도의 치유농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3,000개 이상 뭐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계속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농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치유농장을. 그래서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 농촌, 자원 이런 걸 볼 때 농작업하는 활동도 있고 식물, 동물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음식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복합돼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라 하면 결국 이제 몸 건강도 있고 마음 건강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 뭐 빈집이고 다 빈 공간이고 교당도 다 비어 있고 뭐 사실 이렇게 농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치유 대상은 뭐 일반인도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을 그룹핑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농장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데 농장도 아예 특화를 해도 돼요. 뭐 아토피 농장, 치매 농장, 뭐 기타, 뭐 알코올 중독자 농장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면 저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미 좀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19년도에 1,000개 이상의 농장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치매 농장에 가면 치매 환자들끼리 와서 이제 밭일도 하면서 당신이 재배한 거에 대한 기쁨을 느끼면서 그거를 이제 요리도 해먹고 같이 친구도 생기면서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끄는 건 아니에요. 병원은 다니면서 또는 왕진을 오시는 케어를 받으면서도 또 따로 이제 2차를 하는데 처방전이 나오는데요. 처방전이 의사 처방전에 당신은 치유농장을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 어디 가서 하라. 이렇게 해면 그게 하나의 처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험급여를 받는 거예요. 보험 혜택을. 저희도 뭐 병원 가면 얼마 안 내잖아요. 진료비 똑같이 이제 그거 농장에 가서 케어 받는 것도 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보험, 국민건강보험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진청이. 그런데 현재는 지자체가 그 지원해줘요. 지자체 현재는 보험공단은 연결이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복지기관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다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농진청에 이제 도시농업과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는 많은 시도를 하죠. 그런데 연구자이다 보니까 실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고 이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는지 실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었다, 뭐 인슐린 분비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놔야 좀 더 확대 보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고요. 또 치유 농업사라고 국가 자격증이 생겼어요. 20년도 3월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자격증이 생겨서 치유 농업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면 그 자격증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취업할 자리가 지금 많이 안 만들어져서 조금 많이 지금 그런 걸 찾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교무님이나 어머님들이 좀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유 힐링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이제 진단, 스트레스 정도가 어떤지, 정신건강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담이나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명상이나 음악 테라피나 뭐 색채나 빛, 뭐 도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이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걸로 정신적인 이제 안정감도 주고 치유를 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것도 하고 요거는 이제 신체 건강, 요건 이제 운동요법이나 뭐 스킨케어나 뭐 이런 수치료, 요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점심 저녁에 먹는 이 식재료가 진짜 밭에 있는 거 그냥 뜯어 먹는 거냐 아니면 내 건강에 정말 부족한 걸 채우는 식재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습관 관리도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분은 어떤 영양소가 많은데 어떤 영양소가 작은 분이고 장의 미생물의 상태도 다 다르고 유전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5년에 10년에 어떤 질병이 올 거라는 것도 요즘은 다 예측이 가능해요. 유전자 분석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맞는 식습관을 권하고 그거를 계속 관리해주는 이제 임상 영양학자들의 역할도 크고요. 이런 관련 직업분도 이제 새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이관리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그냥 레시피만 주면은 못하니까 이제 쿠킹 교실까지 열어주죠. 캠프 같은 걸 열어서 요리는 이렇게 하고 나트륨은 얼마큼 쓰고 뭐는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요리 교실 해주면 집에 가서 그걸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죠.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공중보건 차원에서 뭐 접종해주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2.0에서는 이제 치유를 좀 겸했고요. 3.0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시대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또 웰리스가 주로 이제 개인의 건강 정보 데이터를 다 모으는데요. 유전체 정보도 있지만 라이프로그, 생활 습관, 이 사람들의 그 휴대폰을 쳐다보면 주로 육식을 좋아하는지 한식을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강을 좋아하는지가 계속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이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계속 쌓이면 이분이 주로 이분한테는 어떤 선물, 어떤 제품을 권하면 이들한테 먹힐 건가를 알아요. 기업체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이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한테는 뭘 권해야겠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죠. 건강 정보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소화기 쪽이 약하다. 그러면 소화기 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걸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에도 뭐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만 클릭하면 그 다음 연동해갖고 그 유사한 것이 계속 뜨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취향을 알았고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분한테 거기에 적합한 10가지가 왔는데 내가 10가지가 다 내가 관심 있는 게 오게 만들어야지 하나만 관심 있고 9개 관심 없는 게 오면은 그 판매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 맞춤형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도 또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식품도 이제 개인한테 맞는 걸로 해서 이제 제품을 추천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질병이 발생을 하면 환자를 그룹핑을 하죠. 발생하면 당신은 A그룹, B그룹, C그룹 하면 그 환자 맞춤형으로 A약, B약, C약 이랬었는데 지금은 예방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갈 게 아니라 미리부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5년 뒤에 어떻게 나빠질 것 같으니 주로 식관리, 운동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케어를 해주면 그게 이제 훨씬 5년 뒤에 10년 뒤로 미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그걸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 관리를 해주면 이제 그런 질병이 예방이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고요. 앞으로의 처방전은 여기는 현대의 처방은 무슨 약을 얼마큼을 복용하세요라면 앞으로는 무슨 식품을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해서 드시라 그러면 예방이 된다. 처방전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자들은 이제 뭐 항암 배추 막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요. 항암 배추, 이게 빨간 배추 막 이런 것들 그 안에 특정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배추도 개발한 게 있고요. 특정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재배법을 달리해가지고 그 성분이 많이 나오면 나는 똑같이 배추 하나만 먹었는데도 훨씬 더 몸에 이로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과학기술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식재료도 그냥 먹을 거냐. 이제 마트에 가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뇨에 좋은 배추, 뭐 이건 항암에 좋은 배추 이런 시대는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그래서요.
이제 휴대폰 안에서 이제 의사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앱에 들어가면 의사하고 같이 만나서 메타버스 형태도 될 수도 있고 특정 앱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비만 환자다 그러면 그 비만 관리해주는 의사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으면 거기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뭐 놓치고 있고 뭐 먹은 거 잘못 먹었다, 뭐 잘 먹었다 이제 이런 걸 케어해주는 이런 게 디지털 치료인데 보통 신약들은 한 15년 걸려요. 근데 이 디지털 치료에는 5년 이하면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도 교류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식단 관리가 좀 필요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의사하고 소통을 하는데 기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것도 이제 신약으로 돼서 우리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FDA에서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기계들 여기 이제 VR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TV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이 VR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 아이를 잃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힐링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제 비만 관리했던 사례가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했던 사례 이것도 디지털 치료제로 비만도 관리해줘서 성공한 사례도 이렇게 쏙쏙 나오고 있고요. 원광 디지털대 제가 학과 거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소요제에서 건강을 관리해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사가 한정없이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없으니까 의사가 몇 가지만 봐주고 그 밑에 사람이 간호사가 할 게 있고 간호사 밑에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또 계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차 문화 전문가, 요가 명상 전문가, 웰니스 관광 전문가, 한방 건강 전문가 이런 게 지금 디지털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런 과정 거치면 다 또 자격증을 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민간 자격증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찾아보면은 뭐 이런 뭐 요가 있고 뭐 허브 약초도 있고 이렇게 미용도 있고 뭐 스파 살림치료 뭐 별게 다 있더라고 자격증이. 이런 자격증이 또 있냐고 없냐고 내가 창업했을 때 벌써 소비자를 대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내가 창업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창업든 K-스타트업이라고 나중에 쳐보세요.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K-스타트업을 치면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사업이 다 떠요. 그 안에 A부터 Z까지 내가 창업을 하기 전부터 창업한 다음까지 뭐 500만 원부터 수천만 원, 수억까지, 수십억까지 거기 다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역량에 맞게 이제 그거를 골라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주시는 것도 있고 대학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대학에 또 창업지원단 같은 게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은 학교 퇴직하시면 직장이 없어 못 하신다 그러시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나는 교화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하시면 돈은 널려 있어요. 돈은 맞춤형으로 전부 땡겨다 쓰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같은 것도 거기에 다 넣을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음료나 차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땡겨다 쓰시면 되죠. 서일이교당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서일이교당은 이게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교도가 정말 많아요. 젊은 교도가 저 여기 30대에서 50대 여기가 거의 분포도가 여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평균 80명, 90명 이 정도 이제 출석을 하시고 계속 이제 조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많이 이제 나오시게 됐죠. 줌으로 있다가 거의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줌에는 거의 안 계시는데 근데 저는 시스템화를 꼭 해야 되겠다 교당을. 그래서 시스템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분과장 중심으로 이제 전부 교당을 바꿔요. 그래서 교화 협의회도 매달 하거나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건도 교무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분과장님들한테 안건을 받아서 교화 협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예산도 다 공개하고 거기서 협의된 내용으로 실행을 하고 그렇게 체계를 많이 잡고 있고요. 좀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우리 공부는 그래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랑 재작년에 좀 제가 했던 좀 그래도 성과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예비 원무님
정성아 어머님이 또 우리 원불교학과를 가셔야 된다. 그래서 원불교학과 입학하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원무도 하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3월에 이제 신청서 내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교화 기획 분과장님을 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기꺼이 해주신다 그래서 그분이랑 협의해서 교도들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설교를 하면 어떠냐. 그거를 이제 저희 박도인 공타원님한테 협의를 했더니 기꺼이 일주씩은 교도가 경강을 하게 해주셨어요. 작년부터. 작년에 6명 정도 하고 올해는 이제 12명이 매달 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교도님 오고 저는 이제 왜 오수제인가를 패러디해서 왜 원불교인가를 저도 작년에 8월인가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한 번씩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화단 마음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월 1회 단장중앙 중심으로 첫 주에 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교화단별로 이제 해서 단장중앙인들이 이제 교화단 마음공부에 대한 힘이 약하시니까 이제 일주 전에 과외를 먼저 하고요. 그 과외 한 걸로 이제 실제 교화단 교당 법회 시간에 이제 교화단 마음공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문화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문화라면 굉장히 범위가 많죠. 역사 문화, 식문화, 도시 문화 굉장히 문화가 많은데 이제 저희 교당에는 한 1층에 문화 쉼터라고 해서 좀 공간이 괜찮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카페스럽게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좀 담소도 나누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리모델링비를 수천만 원씩 좀 마련해서 올해 좀 리모델링 할 거고요. 이제 우리 교도님 중에는 이제 또 막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댄스 잘하는 분도 계시고 창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성악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라인 댄스 하는 거예요. 전체 교도들한테 우리 교도는 되게 기독교는 막 여기 예식 전에 막 음악하고 막 드럼도 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음악만 듣고 이제 이렇게 성가 좀 부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시도를 해본 거예요. 막 춤을 췄었어요. 시작 전에 라인 댄스를 여기 댄스 전문가가 저희 교도로 계셔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거 있고 또 이 두 분은 부부이신데 이제 예비 고모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이 친구가 고3 때 마음이 힘드니까 창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바라보면 교당이 보인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와서 교무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교화를 입교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출가까지 해서 지금 거의 3학년인가 굉장히 지금 잘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를 엄청 했죠. 출가한다는데 반대를 많이 했고 이분은 이제 그 천주교 신자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시키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혼자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렇게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부모가 먼저 오시고 아들이 온 케이스가 아니라 아들이 먼저 오고 그냥 입교 수준이 아니라 출가까지 한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화분과장님이 지금 김승복 분과장님이신데 내가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또 인커리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청하고 좀 연결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익산시가 이제 문화 도시 사업인가를 500억짜리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 이원 목사님이 이제 교무님들도 자꾸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 데서 많이 했는데 이분이 실제 그 실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분과장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보를 많이 아시는 거죠.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이런 걸 아시니까 이분들이 막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내라고 그러고 선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씩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당도 하나 좀 지원하려고 제가 문화분과장하고 분과위원님을 이제 모시고 식사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농장 얘기 좀 할 건데 이게 이제 경남 함양에 있는 함양육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았어요. 이거 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국 거는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우리나라도 치유 농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건 이제 태권 밖에 나가 보니까 전 지자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땅은 원래 좀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추가로 매입한 것도 있는데
왕궁 저수지가 있고요. 바로 저수지가 있고 그 옆에 이런 1,300평의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만들고 1층에는 주로 로컬 푸드처럼 농산물이나 이런 제품들을 좀 팔게 하고 2층을 이제 교육하고 힐링하고 체험하고 이제 이런 용으로 쓰려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 옆에 농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한 9m 정도 돼요. 높이가 거의 거대한 식물원처럼 이제 운영할 수도 있고 근데 우선은 농산물을 좀 해야 돼서 농산물을 좀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김제에서 임대했을 때 얘기고 지금 여기는 부축 단계지만 거의 이제 금방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거의 식물원처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힐링 공간이 되고 요 밑에서 차도 마시고 이제 충분히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다 농업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익산 IC고요. 여기가 중도훈련원이에요. 중도훈련원이고 이게 왕궁 저수지고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원가든 있고 여기 왕궁 포레스트 있는데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농장이 이제 1,300대 아까 비닐하우스랑 아까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는 여기는 바로 이제 배산 임수인 거예요. 앞에는 호수고 뒤는 이제 산이 있어요. 굉장히 시대산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힐링만 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엄청 힐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자연과 함께 되는 거에 플러스 저희 아까 식단 관리나 뭔가 제가 프로그래밍까지 할 건데 조금 고급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을 좀 운영해서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용이 좀 쌓이고 좀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일기나 뭐 감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다양한 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당일짜리도 있겠지만 1박 2일, 2박 3일 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숙소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이때 여기 있는 이분이 중도훈련 원장님이세요. 아까 창타원님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교무님하고 친구분이시래요. 그래갖고 이제 가깝기도 하죠. 중도훈련에서 저희 지금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제 초대를 해서 담소를 나눴던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나중에 여기 숙소가 있잖아요. 필요하면 이제 근거리니까 한 3분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연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해서 더원 헬스 디자인을 하거든요. 더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원상의 개념도 되고 하나가 되어야 모든 게 행복하니까 더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원을 넣고 사업자 등록을 작년에 했고요. 실제 공간도 이제 더원 스페이스도 저희 집 쪽에 만들었어요. 1층에 카페같이 생긴 곳, 그 농장 쪽 말고 저희 집 쪽에 1층에다가 이제 더원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안에서는 제가 지역 주민들을 다 오시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지자체 익산시 거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따가지고 이분들의 건강관리 해주는 걸 한번 시범을 해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좀 모셔서 이런 분들이 와서 특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잡지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게 우리 저희 마을이에요. 왕궁마을, 왕궁의 근건마을. 그래서 주민 건강 우리가 지킵니다. 뭐 이런 저기에서 이렇게 한 사례도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의단 전문위원이기도 해서 수의단 전문위원들한테 좀 의제를 제가 던진 게 훈련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훈련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완덕산 훈련원을 조금 사례로 좀 해보자 해갖고 이제 해놓고 좀 가다가 조금 터덕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원불교 소위의 소중한 자산들을 어떻게 지역과 함께 공유를 해서 이제 그거를 대국민 행복을 주게 할 거냐. 그런 프로젝트들은 계속 시나 군이나 이런 군수님, 시장님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충분히 숙제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시작해서 이제 근데 커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이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교도로 입교시켜서 모셔와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물망을 던져가지고 대사회에 나가서 그물망을 던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원불교에 관심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만 땡겨다가 교도화를 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야 우리가 더 교화가 잘 되지 않겠나. 그냥 계속 입교부터 시키고 교당에 꼭 오라 하고 거기서만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올해 법문처럼 강약 진화로 평등세상이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대낙원을 이루는데 이런 식으로 함께 저도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점점 이제 스타트를 좀 하긴 할 건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결과물로 좀 한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로 보러 보시면 뭐 농업 경영체 만드는 거, 또 뭐 농업 보조금, 뭐 시작 뭐 이런 데 보조금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창업하는 방법 이런 거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아 집 앞에 그 졌을 때 한 2달 전에 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어머니 근데 그 작물을 이제 심을 건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새싹작물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새싹미를 15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새싹미 효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허랑 논문은 우리나라 최고로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연구한 거를 사업화 쪽으로 하는데 이제 새싹밀 같은 거 새싹보리 들어보셨지만 그 즙을 짜가서 현장에서 신선한 거 꺼내서 바로 그 판매장 즙 짜서 서비스를 하면 그 신선도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제 또 이렇게 복합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는 뭐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는 건 벌써 프리미엄급으로 갈 수 있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화를 하실 때 그 대상은 파급 효과가 큰 사람을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기관장이나 어떤 뭐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먼저 교화를 하면 그 기관이나 그 기업의 멤버의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도 테크노파크 갔지만 기관장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막 숨죽이고 사는 때가 있었고 굉장히 활기차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교화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하실 수 있다면 조금 좀 권한 있는 분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좀 더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 중심으로 저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게 제가 그쪽에 대한 네트워크가 좀 있거든요. 기업 대표님도 많이 알고 기관장님도 많이 알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좀 나중에 막 이렇게 그분이 먼저 기질변화가 되면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지원은 좀 얼마? 아 저희 집이요? 아니요 거기 지원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자원도 아니에요 거의. 그럼 상당히 좀 고급. 예, 엄청 들어갔죠. 네. 근데 저희 미래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퇴직 후에 같이 하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건데 아까 그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처음엔 작게 하고요. 작게 하면 네, 그게 이제 계속 나오면 이제 점점 큰 거 할 수 있어요. 팔북에 뭐 그 바나나 농장 카페가 있다는데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농업이나 좀 일반인 수준으로 해버리면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좀 전문성이 좀 들어간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고는 그냥 끊겨요. 그런 거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좀 더 결과 좋은 걸 발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바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파크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친 것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한 5분 정도의 몇 마디 해주시죠. 결국은 도청이나 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의 산업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발로 뛰고 남 어떻게 하나 자꾸 쳐다보고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너무 유연하다는 걸 너무 느꼈고 좀 관료들이라서 기업인들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부서 일만 하려고 그러고 옆 부서하고 조금만 걸쳐 있으면 절대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같이 농촌 융복합이라는 용어는 여러 개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관광부서나 식품부서나 농업부서가 다 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도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해요. 제가 지금. 그때는 해결 못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하려니까 그게 가능했고 테크노파크는 도 산하기관이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도 밑에서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도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산하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교수의 입장이고 기업의 대표 입장이니까 더 당당하게 이제 도랑 맞짱뜨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3년이 굉장히 소중한 3년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이제 그런 특성도 알았지만 기관장님들이 어떤 이분들을 기질변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그거를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기관장님 때문에 저희 기관 2분 계셨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 한 분일 땐 거의 직원들이 그냥 다 디프레스 죽어있는 조직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좀 힘들었죠. 예. 그래서 많은 일을 이렇게 크게 펼치진 못했는데 현 지사님이 농생명과 문화로 전라북도를 키워야 되겠다고 이제 딱 공약을 하면서 오히려 그분하고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았는데 저는 조금 어긋나 버린 거죠. 저는 나오고 그분은 이제 도지사님이 된 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는 많은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배운 거는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게 됐죠. 그게 저한테는 소득이었습니다. 지금 막 교화, 막 다른 분이 하는 그 교화 내용을 여기서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영역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난 학교 그만두니까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할 만한 게 많고 교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무님들도 창업을 할 수 있게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교무님들이 창업하는 게 지금 조금 막혀있다는 데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네, 뭔가 막혀있더라고요. 교무님들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 같긴 해요. 그래서 교무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라 해요. 지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교무님들이 뭔가 그런 게 조금 막혀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희원 교무님이 이미 이제 거기에 들어갔어요. 익산시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활동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 교장 교무님도 공부 이제 공무원하고까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교단이나 뭐 이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대국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든 교당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그냥 주도해서 제가 있는 곳이 교당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해서 하고 아니면 보조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교당에서 공공회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아니고 교당의 살림을 이렇게 살려보려고 교도들을 좀 의존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공공이나 뭐 여성이나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교당의 살림에도 좀 보탬이 되는 접근을 하실 때 네네, 접근을 할 때 원불교 단체로 들어가지 마시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그래서 난 이게 어떤 대표자를 하고 거기에 멤버를 서너 명 해도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이 하는 것처럼 가면 돼요. 굳이 내가 원불교 교도라는 거 내세울 필요도 없고 언양도당의 여성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어디를 찾아가는? 그 조직도 이제 보면 되고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협동조합도 다 지원해줘요. 협동조합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구 차원에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안 그러면 이제 인연 따라 할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창업이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냥 농민이 서너 명이 묶여서 뭐 누구는 재배고 누구는 가공이고 누구는 포장이고 유통이다 이렇게 묶이면 또 하나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민 2명이 묶여서 조합원 2명이 하면 무슨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진짜 사업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3차 서비스 쪽에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쪽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